짐승이 될지 사람이 될지 오늘 밤 결정하시지요. 달빛조차 숨죽인 야심한 시각. 비단 저고리를 입은 곱디고 온 여인이 손에 든 가시돋친 회초리를 바닥에 툭 던지며 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조선시대의 그 귀하다는 명문가 외동딸이, 그것도 혼례 첫날 밤에 꾀죄죄한 거지 남편을 앞에 두고 이런 서슬퍼런 말을 했다니 말이에요. 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독한 마음을 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남편은 정말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건 도박이자 조선 최고의 남편 개조에 관한 아주 기막힌 야담입니다. 자,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셔요. 옛날 조선 중기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이조판 서댁 외동딸 설화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지요. 설화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머리가 어찌나 비상한지. 아버지가 내가 사내로 태어났으면 정승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며 늘 아쉬워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영특한 아가씨가 혼기가 찾아 온 고을 매파들이 줄을 섰지 않겠습니까? 번듯한 가문의 자제들, 돈 많은 부잣집 도령들이 줄을 이었지만 설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화가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는 안진사댁 아들 진우 도령에게 시집가겠습니다. 세상에나, 안진사댁이라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나고 아들 진우는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 거지가 된 지 오래인데 말이죠.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지만 단호한 설화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지요. 드디어 혼례 날 신랑 진우는 떼자국이 꼬질꼬질한 얼굴로 해벌쭉 웃으며 예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저 예쁜 아가씨가 미쳤나 보군. 거지랑 살다니. 하지만 설화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첫날 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설화는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죠. 진우는 그저 섹시야, 배고파 히히 하며 코를 흘리고 있었고요. 설화는 차갑게 식은 밥 한 덩이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먹고 싶으냐? 이 글자 3개를 깨우치기 전까진 손도 대지 마라. 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엉엉 울었지요. 하지만 설화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책 읽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 채웠답니다. 이게 말이 교육이지 거의 짐승을 길들이는 수준이었거든요. 진우가 졸면 찬물을 끼얹고 꾀를 부리면 하루 종일 굶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곱게 자란 아가씨가 왜 이런 모진 짓을 했겠어요? 그건 진우의 눈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총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신을 놓은 척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천재성을 설화는 꿰뚫어본 것이지요. 한 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진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을 먹으려고 억지로 글을 읽던 진우가 어느덧 책장 넘기는 소리에 음유를 타기 시작하더니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글 공부에 빠져들었거든요. 섹시야, 이 글귀의 뜻이 참으로 깊구나. 진우 입에서 거친 욕설 대신 성현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설화의 입가에도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화의 아버지가 보낸 하인들이 이런 거지. 소굴에서 고생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며 설화를 끌어가려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꾀죄죄한 모습으로 책만 보던 진우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 아내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어머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기백이 넘치는지 덩치 큰 하인들이 뒷걸음질을 쳤다니까요. 진우의 눈에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호랑이 같은 서슬퍼런 안광이 빛나고 있었죠. 설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드디어 이 사내가 깨어났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모든 패물을 팔아 진우에게 필요한 귀한 서적들을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초당을 짓고 남편을 가둔 채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게 했지요. 진유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설화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남편의 입에 흘려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문을 죽인 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지독하죠. 정말 무서울 정도의 집념입니다. 진우는 아내의 그 도끼 어린 사랑에 보답하듯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3년이 지나자 제자백가의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만 할 것 같은 이들에게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진사 가문을 몰락시켰던 원수, 당대 최고의 권력지자 김대감이 진유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바보인 줄 알았더니 칼날을 갈고 있었다고? 당장 그놈들의 숨통을 끊어라. 어느 비바람 몰아치는 밤 설화와 진우가 있는 초당으로 시퍼런 칼을 든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설화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부는 멈추지 마십시오. 밖은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 연약한 여인이 무슨 수로 자객들을 막는단 말입니까? 설화는 미리 파놓은 함정과 기름칠을 한 바닥, 그리고 불화살을 이용해 자객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화광, 번개가 칠 때마다 비산하는 불꽃 속에서 설화는 마치 전쟁터의 여장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설화의 어깨에 차가운 칼날이 스치는 순간 방 안에서 엄청난 기압과 함께 문이 부서지며 진우가 튀어나왔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칼 대신 붓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은 수천 대군을 압도했습니다. 글의 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짐승들아, 내 아내의 피를 보았느냐? 진우는 자객들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 쓰러뜨렸습니다.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설화가 밤마다 몰래 가르쳤던 호신술과 병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자객들을 물리친 진우는 피 흘리는 설화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설화야, 내 반드시 정승이 되어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기막힌 이야기에 빠져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힘을 내서 이 뒤에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진우는 과연 과거 시험장에서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설화가 정성껏 다려준 새하얀 도포를 입었습니다. 이제 거지 진우는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꿈꾸는 천재 학자만이 남았을 뿐이죠. 한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대지를 울리는 거인의 걸음 같았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진우. 시제는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는 법이었습니다. 진우는 주저없이 붓을 놀렸습니다.
그가 써 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에는 7년간의 굶주림과 아내의 피눈물과 죽어간 부모님의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이 그의 답안지를 보고는 손을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이런 문장은 없었다. 이것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용의로구나. 하지만 김대감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진우의 신분을 문제 삼으며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며 압박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어찌 장원급제를 한단 말입니까? 임금 역시 고민에 빠졌지요. 그때 남장을 한 설화가 대궐 앞에 멍석을 깔고 격쟁을 시작했습니다. 격쟁은 조선시대의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을 말하지요. 제 남편은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 간신들의 음모에 희생된 충신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설화가 꺼내놓은 것은 지난 10년간 박판서택 한여로 있으면서 몰래 모아둔 김대감의 비리 장부였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설화는 단순히 남편을 공부시킨 게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다리며 증거를 수집해온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장부를 보고 격노했고 그 자리에서 김대감을 포박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대제학이라는 파격적인 관직을 수여하며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궁궐문을 나서는 진우의 앞에는 남장을 벗고 다시 아름다운 아내로 돌아온 설화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많은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든 것은 성현의 글귀가 아니라 그대의 독한 사랑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지 진우가 대제학이 되고 설화가 정경 부인이 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온 한양에 퍼져나갔지요. 바보 같던 남편을 짐승처럼 훈련시켜 조선 최고의 자리에 앉힌 설화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조건이 안 좋으면 포기하기 쉽지만 설화는 진우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쩌면 달콤한 위로보다 할 수 있다고 채찍질해 주는 누군가의 지독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대제학의 도포를 입고 당당히 궁궐을 나선 진우와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른 설화.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 뒤엔 꼭 시샘하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김대감 세력이 일시에 숙청된 줄 알았더니 그 뿌리가 어찌나 깊은지 남은 잔당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관직에 나간 지 불과 석 달 만에 한양 도성에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대제학 안진우의 처가 사실은 여우의 피를 이어받아 남편을 홀린 것이다. 사람을 짐승처럼 다뤄서 관직을 얻게 했으니 그 뒤에 분명 괴이한 술수가 숨어 있는 게 뻔하다.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소문에 더 귀를 기울이거든요. 설화가 남편을 독하게 가르쳤던 그 눈물겨운 사투가 간신들의 입을 거치며 졸지에 금기된 주술로 둔갑해 버린 겁니다. 진우는 조정에서 동료들의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임금님의 신뢰조차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어두운 안색으로 귀가했습니다. 설화는 남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찻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또 그들이 아내를 욕하더이까? 진우는 찻잔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가 차라리 다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당신을 괴물로 만드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소. 내일 당장 사직서를 내고 함께 산속으로 돌아가겠소. 진우의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았지요. 그녀의 눈동자엔 예전 초당에서 자객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매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7년의 굶주림과 피눈물을 잊으셨나요? 여기서 물러나면 저들의 모함은 영원히 사실이 될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서방님은 이제 조선의 학문을 이끄는 큰 선비이시니 학문으로 그들의 주둥이를 봉하셔야 합니다. 설화의 말에 진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설화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남편이 약해질 때마다 더 독하게, 더 단단하게 그를 바로잡았지요. 설화는 그날 밤부터 새로운 훈육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글 공부가 아니라 대궐 안에서의 정치와 처세였습니다. 서방님, 조정은 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적을 죽이려 하지 말고 적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십시오. 김 대감의 잔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방님의 완벽함입니다. 설화는 남편에게 매일 밤 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상황을 가정해 대화법을 가르쳤습니다. 상대의 비아냥을 어떻게 유머로 받아치는지, 임금의 의중을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 이건 뭐 거의 현대의 고위공직자 스피치 교육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었죠. 진우는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아내와 함께 불꽃 튀는 모의 조정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김 대감에 숨겨진 양아들이자 무예가 출중했던 강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설화를 직접 노리고 집 안으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날은 진우가 야근을 하느라 늦던 밤이었죠. 쉿! 어둠 속에서 시퍼런 칼날이 설화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강문은 낮게 읊조렸습니다. 내년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문이 망했다. 내가 남편을 가르쳤다고 오늘 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피로 증명해 보아라. 설화는 떨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녀는 오히려 차분하게 등잔불을 더 밝히며 강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문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탐욕입니다. 죽이고 싶다면 죽이시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죽이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역적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나와 거래를 하는 게 어떻겠소? 강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거래를 제안하는 여인이라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설화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했어. 강문은 자신도 모르게 칼을 거두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 지도를 내가 알고 있소. 그걸 줄 테니 대신 조정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잔당 명단을 내놓으시오. 당신은 그 돈으로 북방으로 가서 새 삶을 살고 나는 내 남편을 지키는 것이니 서로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않소. 이게 다 거짓말이었냐고요? 아닙니다. 설화는 지난 10년 동안 하녀 생활을 하며 박 판서와 김 대감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비밀 통로와 자금 흐름을 머릿속에 다 그려두었거든요. 강문은 설화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그는 명단을 넘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설화가 건넨 명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엔 지금껏 자신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정승들의 이름이 수두룩했거든요. 부인, 이걸 대체 어디서? 서방님, 묻지 마시고 오늘 전하께 이 명단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말라고 청하십시오. 아니, 처벌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진우가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면 또 다른 원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줄을 서방님이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서방님의 충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을 부리는 지혜입니다. 진우는 아내의 깊은 뜻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년 전 밥 한 덩이를 두고 그를 깨우치게 하던 그 독한 훈육법이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술로 진화한 것이죠. 진우는 설화의 말대로 임금에게 명단을 올리며 관용을 베풀 것을 건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임금은 진우의 넓은 도량에 감복했고 명단에 적혔던 대신들은 밤마다 진우의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된 것이지요. 이제 조정에서 진우를 모함하는 소리는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항상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설화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탓일까요? 어느 날 아침 설화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나친 심려와 과로로 기혈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진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제학의 명예도 정승의 권력도 아내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관복을 벗어 던지고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 일어나시오. 내가 이제야 당신을 편히 모시려는데 이렇게 가면 나는 어찌 산단 말이오. 진우는 매일 밤 아내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잃어가던 설화가 아주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십시오. 아직 마지막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숙제라니요. 설화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든 것을 제가 떠난 뒤에만 열어보십시오. 만약 제가 죽기 전에 열어보신다면 저는 죽어서도 서방님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진우는 오열하며 약속했습니다. 설화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온 한양은 대제학 부인의 위독 소식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설화가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한 달 동안 진우는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빠져 폐인이 될 줄 알았던 진우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력적으로 진무를 보고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에는 궁궐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밤에는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고 그날 배운 것과 행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마치 설화에게 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말이죠. 부인, 오늘 나는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소.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해냈소. 그러니 제발 눈을 좀 떠 보시오. 진우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설화의 독한 기운이 죽음조차 물리친 것일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설화의 숨이 붙어 있더니 어느 날 아침 그녀가 거짓말처럼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의원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준 마지막 숙제가 남편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요. 기력을 회복한 설화는 진우를 불러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열어보셔요.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황금, 보석, 아닙니다. 거기엔 빛바랜 거지 누더기 옷 한 벌과 진우가 처음으로 썼던 하늘천, 따치, 글귀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설화는 남편의 눈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낮았던 이때를 잊지 마시라고 드리는 선물입니다. 초심을 잃는 순간 당신은 다시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진우는 아내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대제학으로서가 아니라 평생 그녀의 학생으로 남겠다는 맹세였죠.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남편이 권력에 취해 타락할까봐 경계했던 설화의 지혜. 이건 사랑을 넘어선 숭고한 집념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앞날은 평탄한 대로만 펼쳐질까요? 이들이 노년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반전과 조선 전체를 뒤흔든 마지막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와 설화의 자식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그리고 그 옛날 진우를 거지로 만들었던 진짜 흑막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진우와 설화의 머리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대제학을 넘어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던 진우는 이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설화와 함께 처음 그들이 사랑을 키웠던 고향 산천으로 내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들을 보며 조선 최고의 인꼬 부부라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노년의 삶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진우를 거지로 만들고 그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진짜 배후에 관한 것이었죠. 김 대감은 그저 수족에 불과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진우가 정승의 자리에 있을 때도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거대한 어둠이 그가 관직을 내려놓자마자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설화와 진우가 매화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웬 낯선 선비 하나가 대문을 들어서며 싸늘한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어요? 안정승, 아니 이제는 안영감이라 불러야 하나? 오랜 세월 잘도 숨어 살았군. 그의 정체는 과거 역모를 조작해 진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진정한 흑막. 이 판서의 아들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죽은 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숨어 지내다 진우가 힘을 잃은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현의 뒤에는 무시무시한 자객들이 담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안광이 형형한 설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선비, 당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직도 갚지 못해 이곳까지 제 발로 찾아온 것이오? 내 남편은 이제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아니나 이 나라의 정신을 세운 스승이오. 어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는가? 설화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코웃음을 쳤지요. 할망구의 잔소리는 여전하군. 오늘 이 집을 불태우고 너희의 목을 가져가 아버님 영전에
바칠 것이다. 자객들이 칼을 뽑아드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수백 명의 장정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들은 자객들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우와 설화가 평생을 살며 보살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진우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님과 부인께 손을 대려거든 우리를 먼저 베어라. 제자들의 외침에 이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무력만 믿었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의 힘을 몰랐던 것이죠. 설화는 당황한 이현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50년 전 남편에게 처음 가르쳤던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다. 칼로 얻은 것은 칼로 망하지만 마음으로 얻은 것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법이지. 결국 이현과 자객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는 그들을 관가에 넘기려 했지만 설화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원한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저들에게 낫과 괭이를 쥐어주고 우리 집 뒷산의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세요.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땀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서방님이 평생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까? 진우는 아내의 깊은 뜻에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원수를 죽이는 대신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훈육. 진우는 이현에게 칼 대신 호미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이현은 진우의 가장 충직한 제자가 되어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어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정말 기막힌 반전이지요? 세월이 더 흘러 설화가 먼저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발이 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방님, 제가 당신을 짐승처럼 몰아세웠던 것 기억하시나요? 실은 저도 매일 밤 방 뒤에서 울었답니다. 당신이 너무 가여워서.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기에 저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진우는 아내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부인, 알고 있었소.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당신의 눈에 고인 눈물을 내가 보았소.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저작거리의 거지로 죽었을 게요. 고맙소, 나의 스승이자 나의 아내여. 설화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평생 간직해온 그 반쪽짜리 옷가락지가 쥐어져 있었지요. 진우는 아내를 매화나무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글귀를 비석에 새겼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끝없는 믿음과 사랑이다. 여러분, 이 긴 여정 어떠셨나요? 바보 거지 남편을 대제악으로 만든 설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모두 거지 같은 모습과 대제악 같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다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실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설화와 진우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매화 향기처럼 향기롭게 변할 테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설화의 지혜가 작은 씨앗이 되어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가득 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깊고 감동적인 조선에 숨겨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셔요. 감사합니다.